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만큼 사는 방식도 생각도 빠르게 변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울산도 시대의 변화만큼 일자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을 보면 길을 잃었을 때 북극성을 보며 바른 길을 찾았죠. 참 요즘 세상 빠르게 변합니다. 분초가 다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일자리와 노동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바른 지향점과 또 그곳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련된 6주간의 일자리 연구소,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일자리 연구소 연구 주제는 노동 유연성과 고용 안전성입니다. 우리나라 IMF라는 위기를 겪으면서 노동 환경에도 생채기를 남겼는데요. 먼저 IMF 당시 상황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금융 외환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의 대처가 좀 더 미리 있었더라면 경제 주권을 IMF에 넘겨주는 그런 고통까지는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계서열 2위 대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 초심으로 무역의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우그룹의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김우중 전 대우 회장, 99년 10월 명예퇴진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이루지 못한 채 기약 없는 출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정리해고 2년 내에 신규 채용을 할 경우 정리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경영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달 말 외환은행으로의 합병을 앞두고 2달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외환카드는 인력 구조조정 문제를 놓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선들이 어떤 상식선에서 다른 회사가 했듯이 그렇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있고요. 또 그 이하로 저희가 또 물러설 수 있는 어떤 공간들도 사실 지금 없습니다. 네, 97년 외환위기 이후 임창열 경제부총리 그리고 대우의 김우중 전 회장 또 근로기준법상에서 정리해고 노동자 재고용 여부에 관한 뉴스 그리고 외환카드와 외환은행 합병으로 발생한 인력 감축 문제를 놓고 김남정 당시 노조위원장의 인터뷰까지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시사팩토리의 기둥 이승우 일자리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우 고용전문가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힘이 없으신데요? 평균 수면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요새. 평균 수면이 네네. 너무 작다. 네네. 아유, 어떡해요. 지금 주무실 수도 없고. 지금 원래 이 일을 네. 하는 분들이 11월부터 12월 내년 1월까지 이제 성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사업 정리, 그러니까 정부 사업 정리, 성과 보고 평가, 그다음 새로운 내년 사업 기획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가 한창 몰릴 시즌이라 갖고 그렇군요.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다. 이 시즌에는. 네. 그렇군요. 우리도 소장님 믿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오늘 노동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이 주제예요. 이 문제 노동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노동자들이 바로 체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노동 유연성 어떤 개념인지 좀 짚고 넘어가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노동 시장에서의 유연성은 노동력 시장이 사회 및 경제 변화에 맞추어서 변화되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이제 학문적, 경제학적으로는 외부 환경 변화에 인적 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분 및 재분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네. 이제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 이거는 이제 고용 관계를 외부적으로 단절함으로써 이제 수적인 노동의 수적인 유연성을 확보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이 있는데 요거는 고용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수량적인 유연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파트타임이나 근로시간, 탄력시간 근무제 이제 요새 그렇군요. 하는 일자리 나누기의 네. 이야기가 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파견 근로 또는 이제 하청 이제 외주 노동자들을 이야기하는 것들, 이제 간접 고용 형태로 유연성을 확보하는 걸 외부화라고 하고요. 네 번째로 기능적 유연성인데 직종 수요에 따라서 배치하고 또 다시 전환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과정이고요. 네. 또 임금적으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좀 차등해서 주면서 이 임금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좀 준다라는 걸로 임금 유연성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해당 5가지 유형은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간단한 일이 아니네요.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현상에서 늘 저희가 겪는 문제들인데 겪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고 지역에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역은 이제 외부화가 중점적인 아까 이제 외주 노동자들이 또는 하청 네. 뭐 이런 노동자들이 많이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게 이제 지역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이런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같은 임금을 못 받는 예를 들면은 그 현대자동차의 같은 라인에서 촉탁직 근무자와 정규직 네. 근무로자가 같은 노동을 하지만 같은 임금을 못 받는 이런 구조들이 좀 많이 팽배한 그런 일들이 좀 있고요. 네. 요거는 사실 유연성은 조금 그 상위에 있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더 이제 뭐 정규직 노동자들 또는 이제 본청의 노동자들은 유연성을 확보하고 요거를 이제 외주화를 통해서 외부 그 하청 노동자들한테 뭐 일을 좀 나눠주는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역의 이제 계층과 아까 그 예전 저번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층 네. 구조를 발생하고 갈등 구조가 조금 형성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여기에서 또 우리는 또 한 번쯤 짚어가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오늘 화에 조금 짚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동 유연성과 노동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을 것인가, 우리가 역사에 따라서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이런 갈등 구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서 조금 짚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IMF 시대를 겪으면서 노동 유연성이 우리 사회 노동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수년간 국내 노동 현실을 취재해온 시사주간지 한겨레 20일 취재 2팀장 전종희 기자 직접 연결해서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정리해고와 파견 근로자 사용이 합법화된 건가요? 네, 뭐 아시다시피 1997년 말에 그 외환 위기가 닥쳤는데 그 본질은 우리나라도 부채가 이제 한 1,530억 달러 정도 되는 상황에서 외환 보유고는 300억 달러에 그쳤었고요. 그리고 10대 재벌도 그 부채 비율이 500%를 넘을 정도로 국가나 기업이나 다 과도한 빚을 내서 이제 빚어진 게 당시 외환위기였는데 네. 그때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한테 우리가 차입 돈을 빌리면서 외환을 빌리면서 IMF가 요구했던 게 노동 유연화였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파견제도 도입이랑 정리해고제 도입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게 1998년도 2월 달에 그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그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그때 같이 도입이 됐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파견제라고 하는 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금지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조항을 보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중간 착취를 금지하는 거였었고 그게 중간 착취가 가장 대표적인 그 입법화된 게 이제 파견제도였고요. 네. 그래서 그나마 그때 파견제도라고 하는 게 워낙에 비인간적인 그 착취제도라서 이걸 시행령에다가 32개의 업무로 제한을 했던 거였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크게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이 정리해고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역시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그 23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노동자를 개별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자가 그런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로만 제한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기업이 긴박한 그 경영상의 이유로 집단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 정리해고제를 도입한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노동 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대폭 흔들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고. 네. 그때 아까 이제 인트로 부분에서 나왔었지만 기업들이 뭐 대우니 뭐 기한이 등등 해가지고 줄도산을 하면서 대량 해고가 잇따랐는데 그나마 살아남은 기업들도 그 새로 직원을 채용할 때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그런 폭증의 계기가 됐었죠. 그러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임금뿐만 아니라 처우에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상황이 네. 그러면 98년 이후부터 극심해진 건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거의 쓰지 않았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등장하게 된 게 그 98년 IMF 체제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제 이게 뭐 정부도 관련해서 그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이 그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가지고서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작년 8월 조사치까지에 대한 분석을 김 이사장이 내놨는데요. 이때 보면 그 비정규직 비율이 작년 현재 41.6%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시간당 임금, 이게 왜냐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노동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뭐 임금 총액을 비교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고 시간당 임금을 얼마나 받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본 걸 보면 네. 비정규직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의 시간당 임금의 62.9% 정도로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IMF 시대가 우리 노동 현실에 남긴 생태계 중에서 가장 아픈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평생 직장인이 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뭐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이 한 번 회사에 들어가면 정년을 할 때까지 그 회사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네. 이를테면 바꿔 말하면 고용 안정성일 텐데 그게 결정적으로 흔들리게 된 게 바로 IMF 체제였었고 그게 여전히 우리는 그 IMF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2년이 지나고 지났는데, 있지만 네.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뭐 우리가 그 예전에 이제 상용자동차 정리해고 2009년도에 그 사태 뒤에 네. 30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나 가족들이 사망이라고 가족들까지 하는 그런 네. 사태를 통해서 이 정리해고 문제가 노동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얼마나 그 중차대한 문제인지를 매우 반면교사적으로 보여준 일이었었고요. 그렇죠. 해고 문제는요. 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사회 근간을 흔드는 문제잖아요. 진짜 아픈 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는 이게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그런 그 문이 열린 정리해고의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해석을 갖다가 조금 더 짱짱하게 해줬으면 좋았는데 네. 더욱 그걸 문을 넓히는 방식의 판례들을 내놓으면서 그 사회적인 아픔과 고통들이 더 커졌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기타 제조회사 콜트 사건에서 당시 안대희 대법관이 네. 장래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한 판례를 그래요? 내놓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사법부에 의해서 그 정리해고의 문이 계속 넓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견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뭐 얘기가 나왔었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끼우고 오른쪽 바퀴는 상하청 노동자들이 끼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네. 그런 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요. 네. 다만 이제 그게 그 87년 항쟁을 통해서 당시 이제 현대차 노조를 비롯한 이런 그 대규모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많이 강화되고 조직률이 높아지고 하면서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 단체 협약을 통해서 그 정규직 노동자들의 그런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좋은 사례이긴 한데, 네. 다만 그 과정에서 현대차가 뭐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회사 쪽과의 단체 협약에서 6%대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쓸 수 있다는 것을 합의를 하고, 그게 그 뒤로 10,000명 넘는 그런 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매우 그 폭증하는 계기가 됐고요. 네.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로 불거지다 보니 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지금은 이제 청년 노동자들을 촉탁직 이름으로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도 이게 이제 기존 노조의 어떤 그런 권리 강화라고 하는 것의 그늘의 한 측면에서 청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특수 고용직들의 현실과 또 처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특수 고용직이 늘어나는 사회적 이유 뭐가 있을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특고 노동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개념은 이미 예전부터 계속 있었고요. 그게 뭐 레미콘 기사나 골프장 캐디나 대리운전 기사 등 해가지고서 네. 한 23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몇 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뭐 요즘 이제 그런 4차 산업혁명이니 해서 그 스마트폰이나 PC 앱을 통한 그 노동의 거래 네. 이게 이제 계속해서 그 이런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게 지금 가장 매우 날카로운 그런 그 고용 불안정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분들의 그래서 네. 국내에만 해도 이제 이런 그 플랫폼 노동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는데 네. 국내에만 해도 한 47만 명에서 54만 명 정도가 이런 특수고용 형태의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또 새롭게 조사된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노동계에서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서 전태일 3법 입법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전태일 3법 입법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이게 뭐 잘 알려졌지만 전태일 열사가 50년 전에 그렇게 좀 분신을 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이제 이런 노동권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네. 여전히 한국 사회가 그런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런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 이걸 뭐 쉽게 설명드리자면, 전태일 3법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네. 기존의 두 가지의 법을 갖다가 개정하자는 이제 얘기인데요. 우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말씀드리자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연간 한 2,000명 정도의 노동자가 이제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그런 사망 세대 사고. 산재국 네. 이라서 이제 그러면 이런 일을 갖다가 막으려면 그 원청 사용자한테 이런 그 산재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지우고 네. 그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 11조가 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4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380만 명 가량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뭐 해고와 관련한 그런 조항도 적용받지 못하는 거고요. 네. 임금에 관련된 그리고 뭐 휴게나 휴가에 관련된 조항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거라서 그거를 조항을 고쳐서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자라고 네. 하는 이게 사실은 이제 전태일 열사가 요구했던 그 맥락과 매우 적합하게 들어맞는 부분들이고요. 네. 나머지는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조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이 2조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누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고 네. 하는 것을 규정한 부분인데 누가 자격이 그 있나요? 조항에도 여러 가지 그 한계들이 있어서 네. 요즘 알려졌다시피 아이로 핵심 협약을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것의 핵심적인 문제도 도대체 누구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로 규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네.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어떤 그 과거 50년 전에 전태일 열사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네. 기본적인 권리 개선과 매우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주간지 한겨레 20일 취재 2팀장 전종희 기자와 노동 유연성과 관련된 역사를 좀 짚어보고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인터뷰 내용과 또 울산 지역 노동 환경 함께 다시 또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소장님, 울산 노동 환경 어떤가요? 네. 차이점이 좀 있다면요. 이 역사의 흐름에 맞춰서 울산의 노동 환경이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졌고요. 네. 제가 기자님 이야기하신 아까 현대자동차 촉탁지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네.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울산에 차이가 없네요. 그냥 똑같은 없습니다. 거네요. 네, 울산에 문제가 있어요. 노동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좀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촉탁지든 뭐 파견 근로자들이 임금이 다소 다른 지역보다 높게 받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사실 불거지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여기에 대한 차별과 불안감,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인터뷰를 했을 때는 촉탁직 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적인 갈등과 경제적인 갈등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감도 갖고 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실 엄청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쌍용차의 사태를 겪었잖아요. 네. 근데 울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대우버스. 아.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면은 거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전부 다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죠. 네. 이거를 정부가 어느 선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가가 사실 최대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법원 판례처럼 그러니까 뭐 회사의 위기를 미리 대처해서 정리해고를 해야 된다라는 네. 이런 판례들이 사실 이게 맞나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위기에 있을 때 정리해고보다는 이때 정부의 개입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부분들. 그래서 고용을 유지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들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기업이 해야 될 일이지 않나. 네. 기업은 책임감 없이 부도 처리를 하거나 회사를 문을 닫는 것들도 사실 사회적인 도덕적인 책임들이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도덕적인 문제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 기업들도. 네. 이런 사회적 부분들을 좀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되네요.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부득이하게 사회적으로 멈춤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산업 환경이 바뀌면 노동 환경도 뭐 필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울산 지역의 노동 환경 유연성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보이시나요? 저는 아까 또 그 기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특허 프리랜서들과 네. 아까 저번 시간에 말했던 그 플랫폼 노동자들 또 단기 파트타임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또 불안정한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규직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여기에 맞춰서 또 불안한 일자리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그렇게 전환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처우와 네.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안정성 또는 고용의 질이 얼마나 문제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분들의 처우를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네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뭐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먼저 저희 그 기자님이 앞서서 이야기를 정리를 잘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역사의 흐름에 맞춰서 노동 환경이 얼마나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가야 될 것 같고요. 외부 네. 환경에 따라서 일자리와 고용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흔들리는 현상, 그다음에 저희는 또 이런 현상들이 다시는 없지 않을 거라는 또 이 올해 코로나처럼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역할들,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늘 책임감의 무게로 잠 못 주무시는 초대 일자리 연구소장 이승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지금 심규선의 피어나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유리, 기술의 강승복, 구성의 임지혜, 조연출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